공원호 작가의 단편소설 대물린 비가 두 번째입니다. 2. 재산을 송두리째 1인들에게 빼앗기고 남편마저 사별한 남천댁은 태수, 민수 두 아들과 막내딸 말숙이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빼앗길 것은 다 빼앗기고 난 다음이었으므로 이제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가난하지만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남천댁에게 그러나 약탈자의 손길은 다시 한번 뻗쳐왔다. 일본 순사로 있는 사촌 시동생 상민이 남천댁을 찾아온 것은 동네 청년들이 하나둘씩 징용으로 끌려가고 처녀들 또한 알게 모르게 정신대로 끌려가고 있을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형수님을 도와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서요. 말은 성자같이 하고 있었지만 가면 속에 숨겨진 상민의 눈초리는 공격 대상을 발견한 사냥개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자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남천댁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태수나 민수 둘 중에 한 사람을 징용에 내보내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집안을 그만큼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됐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이들까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남천댁은 처음부터 악을 쓰고 대들었다. 명주고름같이 곱던 얼굴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폭삭 늙어 쪼그락 할머니가 다 되어 있는 남천댁이었다. 저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심부름을 해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잘못은 세상을 너무 몰랐던 나한테 있겠지요. 하지만 남은 거라곤 자식밖에 없는 나한테서 그 자식까지 내어놓으라니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것도 태수, 민수 둘 다 내보내라는 걸 제가 손이야 발이야 빌어서 한 사람만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돼요. 징용에 내보내지 않을 테예요. 징용에만은 제발 좀 빼주세요. 부탁이에요. 자신의 힘없음을 깨달은 남천댁은 태도를 바꿔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사정을 해야 소용이 없는 일임을 알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상민은 만면의 희색을 감추지 못하며 더욱더 남천댁의 쓰린 가슴을 아프게 휘저어 놓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 말숙이를 정신대로 내보내계시겠습니까? 그보다는 아들이 둘이니 둘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말숙이도 안 되고 태수, 민수도 안 돼요. 꼭 데리고 가야겠다면 나를 데리고 가세요. 아이들은 안 돼요. 아이들을 감쌌던 남천댁은 자신의 쓰린 가슴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1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자신의 살 길임을 아는 상민은 일말의 동정도 보여주지 않았다. 괜한 고집 피우시지 말고 누가 되었든 한 사람을 내어놓도록 하세요. 말을 남기고 상민은 또 한 건 했다고 의기양양해하며 돌아가 버렸다. 남천댁은 아이들을 친정오라버니 댁으로 피신을 시키고 혼자 남아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횃불을 듣는 상민을 선두로 총칼을 앞세운 한 무리의 일경들이 들이닥쳐 아이들을 찾았다. 아이들을 찾다가 없으니까 남천댁을 끌고 가서 아이들을 내어놓을 때까지 고문을 계속했다. 남천댁은 죽기를 각오하고 참았으나 어머니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삼남매가 가만히 있어주지 않았다. 먼저 장남인 태수가 주재소로 달려왔다. 제가 징용으로 나갈 테니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민수도 달려왔다. 제가 나가겠어요. 형은 우리 집의 장남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요. 말숙이도 달려왔다. 제가 정신대로 나가겠어요. 어차피 여자란 출가 외인 어머니를 모실 수 없지만 오빠들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잖아요. 큰오빠 혼자서 모시는 것보다 작은오빠하고 같이 모시는 게 낫겠죠. 상민은 그들을 보고 감동했으나 그렇다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가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었다. 너희들 이러다가 셋 다 데리고 가겠다면 어쩌려고 이러니? 상민은 협박부터 했다. 그것은 협박인 동시에 셋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도록 해주겠다고 자신의 역할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의 입씨름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 고등계 형사 기무라가 상민을 따로 불렀다. 호박은 씨가 들면 못 먹지만 수박은 씨가 들어도 먹을 수 있지 않소?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는 시집을 가면 끌어낼 수 없지만 남자는 장가를 들어도 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요. 아, 알겠습니다. 상민은 삼남매기로 돌아와 말했다.
말수지가 나가도록 해라. 적과 맞서서 전쟁을 해야 하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위험이 덜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남천댁과 두 아들은 풀려나고 말수지가 대신 정신대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말수지가 정신대로 끌려간 1년 뒤 태수는 이웃마을 순녀를 아내로 맞아 장가를 들었다. 누이 동생을 지옥인지 감옥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놓고 혼자 신혼의 단꿈에 빠져든다는 것이 죄스러워 장가들기를 사양했지만 어머니 남천댁의 성화에 못 이겨 장가를 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가든 지 겨우 석 달을 넘긴 어느 여름날 밤이었다. 은하수가 밤하늘을 길게 가로지르고 마당 한복판에 피워놓은 모깃불에서는 마지막 불꽃이 쓰러지고 있었다. 태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아내 순녀가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순녀는 바느질감에만 매달려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호롱불도 켜지 않은 밤이었다. 순녀는 달빛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듯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 달빛에 바느질감을 요리조리 비춰보며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달빛을 받고 앉아있는 순녀를 바라보는 태수의 눈에는 자기 아내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것 같이 보였다.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빨리 품에 안아보고 싶어 태수는 애를 태우고 있었다. 신혼이라고는 하나 오막살이 단칸방에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혼생활. 석 달이 지났다고는 하나 아직 재미다운 재미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그들 부부였다. 그런데 오늘 마침 어머니는 마실을 가고 안 계시고 동생 민수도 동네 머슴들 사랑방에서 자기로 했다며 나가고 없었다. 장가들던 첫날 밤 이후 처음 있는 둘만의 오붓한 밤인데 웬일로 새색시가 이토록 늦장을 부리고 있단 말인가. 이러다가 어머니가 마실에서 돌아오시기라도 하면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 않겠는가. 어서 발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있소. 기다리다 못해 태수가 볼멘 소리를 했다. 엥 하는 모기가 달겨들더니 태수의 볼따구니를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이놈의 모기. 태수는 분풀이라도 하듯 자기 볼을 철썩철썩 후려갈긴다. 순녀가 불안한 시선으로 태수를 바라본다. 동네 개들이 왜들 저렇게 짖죠? 개들이 짖는 게 어디 오늘 밤뿐이요? 개들은 밤만 되면 짖는 게 일아니요. 하지만 순녀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항상 네 식구가 한 방에서 복닥거리다가 모처럼 단둘만 있게 되니까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태수는 아내를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보니 신방 하나 따로 꾸며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이 죄스럽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볼멘 소리를 하던 태수의 목소리가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다. 개들이 왜 짖는지 아오? 왜 짖죠? 우리 셋이 어서 빨리 신랑 품으로 숨으라고 짖지요. 태수는 몸을 반쯤 일으키고 순녀의 허리를 끌어안는다. 이구머니 발도 안 내리고. 순녀는 태수를 밀어놓고 문턱 위에 처진 발부터 내린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붉히며 태수의 품 안으로 파고든다. 아니나 다를까 그제서야 개 짖는 소리도 잠잠해진다. 태수는 조심조심 순녀의 저고리를 풀고 치마를 내리고 속옷을 뽑아낸다. 발틈을 비집고 들어온 달빛이 하얗게 드러나는 순녀의 맨살 위에서 잔잔한 물결을 이룬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맨살을 가만히 쓸어본다. 잠잠해졌던 동네 개들이 또 한 차례 요란하게 짖어댄다. 순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웅크리며 다시 한번 불안해한다.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태수는 웅크린 아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는다. 바로 그때 마실 갔던 어머니 남천댁이 숨이 턱에 차서 뛰어들어온다. 태수 어디니? 네 어머니. 순녀는 반사적으로 태수를 밀어내고 콧니불로 몸을 둘둘 말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피해! 빨리 피해! 일경들이 잡으러 오고 있어! 태수는 옷을 입을 새도 없이 알몸으로 문을 박차고 뒷곁으로 뛰쳐나간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도 없이 일경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일경들은 쌀이 울타리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알몸으로 뛰쳐나오는 태수를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간단없이 덮쳐 체포를 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구주 탄광으로 끌려간 태수는 탄광 노무자로 전장의 군인들과는 또 다른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중한 노동과 철저한 감시,
굶주림과 질병, 추위와 헐벗음, 구타와 인격적인 모욕, 가히 지옥의 형벌과도 맞먹는 것이었다. 그 모든 고통을 태수는 의연하게 참아냈으나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이 한 가지 있었다. 신혼의 단꿈을 고스란히 묻어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다. 고향의 수려한 산천, 다정한 이웃들, 늙으신 어머니, 아직 소녀티도 채 벗지 못한 17 꽃봉오리에 불과한 어린 아내.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의 얼굴이 눈에 삼삼 어릴 때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잠도 이룰 수 없었다. 숱한 조선인 노무자들이 혹은 판더미에 깔려서 혹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혹은 과중한 노동과 심한 구타로 죽어가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개죽음을 당한다면 고향에 남아있는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태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철저한 감시하에서의 탈출이란 결코 용이하지가 않았다. 태수는 번번이 실패를 하고 그때마다 더욱더 심한 구타와 가혹한 형벌에 몸을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도 여전히 탈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태수의 눈에 일본인 감독 스즈키의 사생활이 수상쩍게 비쳤다. 시커먼 얼굴에 눈과 코가 제멋대로 붙어있는 못생긴 사나이였는데 그 주제에 연애에 빠지기라도 했는지 유난히 멋을 부리고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다. 저놈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머리 회전이 빠른 태수는 스즈키의 뒤를 밟다 보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며칠 밤잠을 설쳐가며 스즈키의 뒤를 밟았다. 예상했던 대로 거기에 행운이 있었다. 스즈키는 탄광에서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를 훔쳐내고 있었던 것이다. 태수는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스즈키의 목덜미를 힘껏 움켜쥐었다. 시커멓던 스즈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태수는 스즈키의 목덜미를 놓아주며 말했다. 나의 탈출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고발하지 않겠소. 스즈키가 무슨 수로 이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겠는가. 태수는 스즈키의 도움으로 드디어 구주 탄광에서의 탈출에는 성공을 했으나 시무르세께서 다시 발이 묶였다. 조선으로 가는 관부 연락선을 탈 뱃삭시 없었던 것이다. 스즈키에게서 좀 얻어가지고 온 여비는 시무르세끼까지 오는 동안에 다 쓰고 말았다. 어떻게 하겠는가. 태수는 뱃삭스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탄광에서 탈출한 사실을 감추고 일자리를 구하자니 쉽지가 않았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변두리 작은 식당 하나를 찾아 들어갔다. 취직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조선인이군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서툰 일본어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았다. 돌아서 나올까 하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다. 조선인은 안 됩니까? 아니요. 좋아요. 그런데 조선인 유학생 같지는 않고 남루한 차림, 서툰 일본어, 굵은 손마디. 어느 모로 보나 그랬다. 작은 체구에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의 주인 남자는 속까지 꿰뚫어 보겠다는 듯 태수의 위아래를 찬찬히 훑고 있었다. 내 정체를 의심하고 관에 고발이라도 하는 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태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 남자가 붙잡았다. 괜찮아요. 나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사위 모두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젊은이도 징용으로 끌려왔다가 탈출한 거지요. 우리 집에서 일하세요.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꽃같은 피해자예요. 식당은 작았지만 목이 좋아 장사가 꽤나 잘 되는 집이었다. 주인 내외와 젊은 나이에 전쟁 미망인이 된 딸 아야코 세 식구가 꾸려가고 있었는데 손이 딸릴 정도였다. 거기에 태수의 부지런한 일손이 더해지고 보니 장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수입도 늘게 되었다. 태수에 대한 주인의 평가도 날로 높아갔고 주인은 오래 있어달라고 태수에게 사정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비만 마련되면 언제라도 떠날 생각으로 있는 태수. 그런 태수임을 알고 한 달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 않는 주인. 기다리던 못해 태수가 먼저 입을 떼었다. 그러나 입만 떼었을 뿐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월급 말인가? 네. 자네
주인도 어렵게 입을 떼었다. 우리 아야꼬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자네만 좋다면 자네에게 주고 싶은데 자네를 우리 사위로 삼고 싶단 말이야. 아들 겸 사위로. 저는 고향에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로 꼭 돌아가야겠나? 네. 여기서 우리 딸과 결혼해서 식당이나 하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좀 더 두고 생각을 해보게. 그날 이후로 태수를 바라보는 아야코의 눈빛도 점점 달라져 갔다. 젊은 미망인의 우수가 거치면서 얼굴 가득히 생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몰래 훔쳐보는 눈길 속에는 뜨거운 갈망의 빛까지 감추고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라고는 할 수 없었으나 결코 미움을 주는 얼굴은 아니었다. 아버지를 닮아 자그마한 체구의 자그마한 얼굴은 만년 소녀로 있을 것 같이 사랑스럽기까지 했다. 태수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논 한 평, 밥 한 떼기 없는 고향에 돌아가 봐야 평생 가난은 면치 못할 일. 거기다가 탈출한 신분이고 보면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일본의 지배가 끝나지 않는 한 평생 숨어 살아야 할 처지. 그러나 아야코와 결혼만 하면 더 이상 가난할 필요도 숨어 살 필요도 없지 않은가. 다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으나 주인은 여전히 월급을 주지 않았고 태수도 더는 월급을 달라고 보채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투하되어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며칠 뒤였다. 바깥 나들이에서 돌아온 아야코가 정색을 하고 태수를 밖으로 불러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결정을 내리다니요? 일본이 항복을 할 거래요. 일본이 항복을 하는데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마지막 관부 연락선이 잠시 후에 출항할 거래요. 그 연락선을 끝으로 일본과 조선 사이는 끊어진대요. 조선은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죠? 물론입니다. 태수는 흥분에 들떴고 아야코는 들뜬 태수를 아득히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있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아야코는 자기 손에서 가락지를 빼어 태수에게 건네주었다. 이걸로 배삭을 치르세요. 패전국 일본의 지폐보다는 이것이 위력이 더 있을 거예요. 가락지를 받아든 태수는 비로소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슬픈 표정이 되어 서 있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배가 출항을 서둘고 있대요.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곧장 부두로 나가세요. 아야코 눈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히고 있었으나 그 울먹이는 아야코를 뒤로 하고 태수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해방이 되었으나 해방의 소식을 미처 전해 듣지 못한 순녀는 절망 속에서 남편에 대한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기에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했더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순녀는 또 한 번 눈시울을 적시우고 있었다. 예 아가야, 기다린다고 올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 남천댁이 등 뒤에 와 있었다. 순녀는 남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천댁은 3남매의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신대로 끌려간 딸 말숙이와 징용으로 끌려간 장남 태수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도 언제 끌려가야 될지 모른다며 서둘러 만주를 향해 길을 떠난 찬한 민수. 그 3남매의 소식을 기다리는 노모의 애간장이 얼마나 탈까. 그 생각을 하면 시어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눈물도 보일 수 없는 순녀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할 거야 뭐가 있니. 내 가슴이나 내 가슴이나 다 한 가슴인걸. 기어이 해는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오늘도 또 틀렸구나 하고 저녁을 해먹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쌀이문 밖에 웬 거지 한 사람이 나타났다.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다 떨어진 고무신을 질질 끌고 있는 거지였다. 어떡하나? 저녁을 다 먹고 치웠는데. 집 나간 사람들을 생각해서 거지들이 오면 꼭 밥을 주어서 보내곤 하는 순녀로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먹고 치웠으면 새로 하면 될 것 아니오. 웃으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서는 그는 다름 아닌 남편 태수였다. 가락지로 뱃삭스를 치르고 무일푼으로 부산에 내린 태수는 부산에서 집까지 300리 황토길을 3일 주야로 쉬지 않고 걸어서 왔던 것이다. 그렇게 걸어서 오다 보니 멀쩡하던 신발은 닳아서 떨어지고 옷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그의 모습은 거지 중에도 상거지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순녀는 석유 등잔의 심지를 돋울 수 있는 데까지 돋우고 남편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다.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남편의 모습은 지난날 그들이 혼례를 올리던 때의 새신랑 모습 그대로였다. 그동안 고생도 숱하게 했으련만 고생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은 징역에 끌려가서 호강만 하고 오셨나 봐요. 고생이 자심할 거라고 가슴을 태운 일이 모두 허사였다고 생각하니 약간은 심사가 뒤틀려서 하는 말이었다. 사실 태수는 아야꼬 집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지낸 덕분에 탄광에서 못 먹고 고생한 흔적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 혹시 좋은 여자 만나 살림이라도 차렸던 것 아니냐고 순녀는 강짜를 부려볼까 하다가 지금은 한가롭게 사랑 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이미 순녀의 곱지 않은 마음을 읽은 태수. 그의 눈앞에 아야꼬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일본. 그 일본을 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쉽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일본 속에 아야꼬가 살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순녀에게 죄될 것은 하나도 없는 태수였다. 태수는 순녀의 해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보고 싶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하지 않았겠소. 순녀는 펄쩍 뛰었다. 행여라도 그런 말씀은 마세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어머니 생각하고 탈출하셨겠지. 설만들 제 생각하고 탈출하셨겠어요? 둘 다요. 당신도 어머니도 그리고 또 형제도 이웃도 고향도 그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었어. 태수의 눈에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순녀는 치마꼬리를 당겨 눈시울을 찍어내며 말했다. 이젠 정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해방이 되었소. 누가 나를 끌어가겠소. 그러나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순녀로서는 또다시 일경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애타는 심정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다. 그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아내가 꿈속을 걸어나온 선녀같이만 보여서 태수 역시 아내를 마주보고 또 보았다. 떠날 때 17 꽃봉오리에 불과하던 어린 아내는 그 사이에 성숙할 대로 성숙하여 만개한 꽃으로 피어 있었다. 가슴은 부풀고 가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둔부로 이어지는 곡선은 여체의 부드러움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태수는 순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다. 아야꼬의 가락지가 생각났다. 그런 가락지를 이 손에 한번 끼워줘 봤으면. 석 달간 일한 품삯을 못 받고 온 것이 비로소 아깝게 생각되었다. 아야꼬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고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까지도 못 가게 붙잡기만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잘 가라며 밀린 품삯을 모두 주었을 것 같았다. 그러면 아내와 어머니께 선물도 하나씩 사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 아니,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야꼬의 슬픔이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을지 몰라. 태수는 아야꼬에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한 생각을 해보았다. 아야꼬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쳐온 나를 욕하지는 않으시는지. 그렇더라도 그 모든 결과로서 아내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후회나 미련 따위가 있을 수 없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더욱 힘껏 쥐어주며 말했다. 미안하오. 3년 만에 돌아오면서 선물도 하나 못 사다 주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당신이 무슨 여행이라도 다녀오신 줄 아세요? 이해해주니 고맙소. 아니에요. 선물을 주세요. 당신의 선물을, 당신의 씨앗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어놓겠는가. 순녀는 침을 삼키듯 꿀꺽 말을 삼키고 말았다. 남편을 징용에 빼앗긴 순녀는 매일 밤 울다 지쳐서 잠이 들곤 하였다. 잠든 그녀의 아랫배를 몰래 만져보는 손길이 있었다. 시어머니 남천 댁의 손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상도 하셔라. 왜 남의 배를 만져보실까? 그러나 순녀는 곧 시어머니의 간절한 뜻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남천댁은 씨앗을 보고 싶어 하였던 것이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장남 태수이고 보니
그의 씨앗이 순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기를 바랬던 것이다.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었으니 씨앗을 받을 때도 되지 않았나. 태수의 씨앗이 태어나 종손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준다면 조상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것이 되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삼남매를 모두 객지로 떠나보내고 나니 집안엔 남천댁과 순녀 두 고부간만 남게 되었다. 고부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남남이나 다를 바 없는 두 여인이 아닌가. 그 사이에 태수의 씨앗이 태어나 두 여인을 핏줄로 이어준다면 고부간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남천댁의 이러한 뜻을 알아차린 순녀 역시 남천댁과 다름없는 바람으로 자신의 배가 불러오기를 기다렸으나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배는 불러오지 않았다. 순녀는 태수와의 마지막 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내가 늦장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순녀는 혼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남편을 향해 죄송해요 하고 수없이 사죄의 말을 되풀이하기도 하면서 3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은 돌아왔지만 아주 돌아왔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순녀는 그 남편으로부터 씨앗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시어머니 남천댁도 씨앗부터 받으라고 자리를 피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남편 태수는 겨우 손이나 잡아주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이러다가 일경들이 들이닥쳐 또다시 남편을 끌어가기라도 하면 어쩌겠는가. 3년 전엔 순녀가 늦장을 부려서 일을 그르쳤는데 오늘 밤엔 태수가 늦장을 부려서 일을 그르치고 말지 않겠는가. 순녀는 속이 타다 못해 입술까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우아한 자태에 넋을 빼앗긴 태수는 그대로 밤을 새워도 좋다는 듯 느긋한 표정으로 앉아있기만 했다. 순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침을 삼키듯 꿀꺽 삼켜버린 그 말을 순녀는 기어이 입 밖으로 쏟아놓고 말았다. 선물을 주세요. 당신의 선물을. 당신의 씨앗을 선물로 주세요. 씨앗이라니요? 씨앗도 모르세요? 순녀는 얼굴이 온통 새빨갛게 되어 고개도 들 수 없었다.